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중등역사 원 담당하는 큰별쌤 최태성입니다. 역사는 자, 여러분들 우리가 전 시간에 와우 조선 후기 장난 아니야. 지금 우리 사회에 살고 있는 이 모습을 향해 막 달려가고 있어. 경제하고 사회 봤습니다. 자, 경제의 면에서 특징 제일 중요한 거 바로 중요한 것은 바로 이 모내기법. 이 모내기법이 엄청난 변화를 가져왔더라. 뭐 설명드렸어요. 왜? 5명이 할 일을 1명이 할 수 있다. 그 1명은 분홍이 되는 것이고 나머지 4명은 임노동자가 되었다. 남는 게 생겼다. 그 남는 것으로 교환이 가능해졌다. 자, 이러면서 이 모내기법이 성공을 하면서 바로 상업이 발달했습니다. 자, 교환이 가능해지면서 뭐 공인, 대동법을 등장으로 해서 출발했던 공인이라든지 또는 지방 장씨를 연결하는 보부상이라든지 그 다음에 또 거상들이죠. 예, 각 지역의 사상들이 아주 활발히 활동하는 모습들을 보이고 있더라. 라고 설명드렸어요. 그러면 이제 물건을 만드는 사람들도 중요하네. 그래서 이제 민영수공업이 또 발달하고 있더라. 민영수공업이 발달하니까 이제 이 물건을 만들 때 필요한 연료들도 발달하겠죠. 이러면서 이제 또 민영광업도 발달하더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죠? 다 연결되고 있는 거예요. 다 연결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들 바로 이런 것들과 맞물려 들어가면서 사회적으로는 어땠어요? 사회적으로는 바로 양반수가 증가하고 그리고 상민과 노비수가 감소하더라. 요게 핵심이었죠. 그죠? 양반수의 증가, 공명처, 납속체, 그 다음에 족보의 위조, 매입 이런 방법을 통해서 전 인민의 양반화가 이루어지고 있더라 라고 설명드렸습니다. 이게 바로 조선 후기 경제와 사회. 경제적으로 봤을 땐 여러분들 교환 경제, 지금의 우리가 살고 있는 자본주의의 싹이 보이는 것이고 그리고 사회적으로 봤을 땐 바로 신분제의 동요, 양반 중인 상민 천민이라고 하는 그 신분제가 동요되면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평등사회로 향하고 있는 것이고 이런 것들이 지금 조선 후기에 보여지고 있더라 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그러면 이번 시간에는 무엇을 배워야 될까? 그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이번 시간에는요. 새로운 사회개혁론의 등장, 두 번째 사회개혁론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조선 후기가 되면 여러분들 이제 조선이라는 나라는 여러분들 어떤 그 이념으로 출발한 나라예요? 예, 바로 성리학으로 출발한 나라가 되겠습니다. 그죠? 뻔뻔뻔. 자, 이 성리학으로 출발한 나라인데 성리학은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바로 정통과 명분을 따지는 그런 학문이더라. 정통과 명분이야. 뭐가 정통인지를 따지는 거야. 중국과 우리나라가 있어. 누가 정통이야? 중국이 정통이야. 그러니까 우리는 사대를 해야 돼. 임금과 신하가 있어. 누가 정통이야? 임금이 정통이야. 그러니까 신하는 임금한테 충성을 다 해야 돼. 양반과 상놈이 있어. 누가 정통이야? 양반이 정통이야. 그러니까 이 상놈들은 이 양반한테 충성을 다 해야 돼. 남자와 여자가 있어. 누가 정통이야? 남자가 정통이야. 그러니까 여자들은 남성 중심의 가부장적 사회에 종속돼야 되는 거야. 이때 그랬다는 얘기예요. 또 이것만 딱 캡처해가지고 또 이렇게 딱 얘기하면 대형 사고가 벌어집니다, 여러분들. 네, 조선 후기에 그랬다는 거죠. 조선 후기에. 네, 조선 시대에 그랬다. 조선 시대에. 자, 이게 바로 조선 시대를 돌아가고 있는 어떤 그런 메커니즘이에요. 그러니까 신분제도를 유지하는 틀이 바로 성리학이야. 양반, 중인, 상민, 천민 다 그 신분에 맞게 분수에 맞게 살라는 게 바로 이 성리학의 핵심이에요. 그런데 우리 전 시간에 배웠잖아. 이제 신분제가 조선 후기 오면서 흔들리고 있어. 양반수는 증가하고 상민과 노비수는 감소하고 있어. 정통론이 지금 깨지고 있는 거야. 즉 성리학으로서 조선 후기 사회는 이제 설명이 안 돼요. 변하고 있는데 그거 아니야. 이건 양반이 막 물건 팔면 어떡해. 그거 쌍놈들이 하는 건데 양반이 물건 팔면 안 돼. 라고 이야기하는 게 이제 맥히질 않는 거야. 왜 양반이 물건 팔면 안 되냐고요? 양반들은요, 조선 전기만 해도 물건 파는 사람들 별로 안 좋아했어요. 상인들 별로 안 좋아했어요. 왜요?
아무래도 이게 물건을 팔려면 약간의 욕이 들어가야 되잖아요. 에이, 내 손해보고 팔 테니 가져가시오. 그게 완전 뻥이지. 그런 게 어딨어요. 양반들이 볼 때는, 이게 선비들이 볼 때는 거짓말을 한다라고 보는 거예요. 이제 거짓말을 통해 가지고 부를 창출한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별로 안 좋아했어요. 그런데 아니 좀 그런 맛이 좀 있어야 또 장사를 하는 거 아닙니까? 뭐 사기치지 않는 이상, 그죠? 조선 후기 와서는 이제 양반들도 이제 그런 상행위를 적극적으로 양반들도 이게 좋아하기 시작하는 거야. 꼿꼿한 선비, 그랬다가 몰락 양반, 우리 가문 완전히 무너질 판이야 지금. 이게 좀 필요했던 거야. 그러니까 성리학으로는 도저히 그 시대가 설명이 안 돼요. 이제 조선 후기는요. 자, 그렇다면 성리학으로 설명이 안 되는 이 사회, 경제적으로 지금 모내기법 이후에 막 상인들, 막 수공업, 광업 막 이런 게 활발해져. 사회적으로 볼 때는 막 양반 수가 막 증가해. 짝퉁 양반들이 막 많아지고 있어. 이 신문제 막 동요하고 있어. 이 사회, 이 변화하는 사회를 설명할 수 있는 그 무언가가 뭐냐 말이야 이게. 성리학은 아니야 이제. 조선을 건국했던 성리학은 도저히 이 조선 후기를 설명할 수가 없어. 무엇이 있을까? 그래서 이제 오늘 그 대안들을 한번 배워보자 라는 겁니다. 자, 조선 후기 새로운 사회계약론 출발. 자, 지금 실학이 등장했습니다. 실학. 실사구시의 학문이 등장한 거예요. 성리학이 조선 후기 사회 모순에 대한 해결책 제시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게 설명이 안 된다고 제가 설명드렸잖아요. 17, 8세기 현실 문제 해결 방안을 구상하는 과정에서 이제 이 실학이라는 게 등장하게 되더라. 그럼 과연 실학은 뭘까? 성리학은 뭐고 실학은 뭘까? 자, 갑니다. 자, 실학은요, 여러분들 쉽게 얘기하면 이거예요. 성리학, 우주의 원리와 인간의 본성을 연구하는 학문이야. 우주의 원리와 인간의 본성, 리냐 기냐, 리가 중요하냐 기가 중요하냐, 인간의 본성은 과연 무엇이냐, 기의 발현이냐 리의 본질의 모습이냐. 무슨 헛소리들이야 이게. 밥 먹고 사는데 이게 뭐가 필요해. 이거 갖고는 지금 설명도 안 된단 말이야. 이런 거 다 쓸어버려. 가! 리, 기 필요 없어. 지금 내가 먹고 사는 거 해결해 줄 수 있는 그런 논리를 달란 말이야 라고 하면서 나오는 거야. 이게 실학이야. 무슨 말인지 알죠? 성리학, 어떤 철학적인 저 먼 세상 이야기 이런 건 필요 없고, 어차피 그걸로 설명도 안 되니까 때려치고 나를 지금 먹고 살 수 있도록 해주는 게 뭐냐, 그거 내놓으란 얘기예요. 그게 실학입니다. 자, 실학에는 이렇게 두 가지가 있어요. 어떤 게 있냐면 농업 중심의 개혁론이 있고요. 그 다음이 상공업 중심의 개혁론이 있어요. 농업과 상공업. 자, 민생 안정과 부국 강명을 추구하는 건데요. 자, 이 농업 중심의 개혁론은 뭐냐면 이건 쉽게 얘기하면 이거예요. 조선 후기 오면 여러분들 5명이 할 일을 1명이 하는 모내기법이 전국적으로 확산된다 그랬잖아. 5명 중에 1명은 부자가 돼. 광자 경영을 통해서 분홍이 돼. 나머지 4명은 땅이 없어요. 그래서 임노동자로 전락한다고 그랬잖아. 그지? 사회 문제지. 누구는 막 돈 벌고 있는데 누구는 막 임노동자 땅도 없어. 사회 문제잖아. 농업 중심의 개혁은 뭐냐면 바로 그 땅 없는 사람들한테 땅 나눠주자는 거예요. 나눠주자는 거예요. 어려운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바로 분배론자들의 주장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들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나눠주자는 거야, 이 사람들은요. 반면에 상공업 중심의 개혁론은 뭐냐면 농업사회 말고 이제 상공업을 더욱더 확산시켜서 부를 창출시키자는 거예요. 이런 거 나눠주는 거 말고 상공업을 더 활성화시키면 부가 창출될 것이고, 그러면 파이가 커지는 거 아니야. 부가 창출되니까 파이가 커지는 거 아니야. 그러면 못 사는 사람도 잘 살게 될 것이다 라고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상공업 중심의 개혁은 뭐냐면 이거는요, 이 사람들은 성장이에요. 성장. 기가 막히지 않아요, 여러분들? 이거 지금도 얘기하는 거 아니야. 지금도 왜 여러분들 이제 중학교 중학교는 지금 무상교육이죠, 그죠? 네, 무상교육. 고등학교는 무상교육이 아니야 아직. 근데 고등학교도 무상교육 하자 그래. 또는 뭐 급식 무상 이런 거 하자 그래.
이 사람들 다 이게 분배야, 분배. 다 똑같이 가자. 그런데 또 반론이 있잖아요. 야, 많이 가진 사람들한테도 나눠줘야 돼? 그건 아니잖아. 일단 파이를 크게 키우고 성장 중심에 나눠주는 것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자, 이렇게 해서 성장 중심은 뭐냐면 이렇게 해서 요만큼의 파이를 가져가는 거야. 그런데 이 파이를 더 키우자고. 더 키우면 이 사람은 이 과정 속에서 이만큼을 더 가져갈 거 아니야.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분배가 된다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이게 파이가 커지면. 이런 건 이제 낙수 효과라고도 합니다. 이렇게 파이가 커지면 떨어지는 게 좀 더 커진다는 이야기예요. 네. 이런 어떤 상공업 중심의 어떤 그 개혁론이 나오는 거예요. 상공업이 더 먼저다. 더 발전시키자라는 거죠. 얘나 지금이나 지금 똑같은 어떤 그런 주장들을 좀 하고 있는 거야. 자, 어쨌건 조선 후기 이렇게 먹고 사는 문제를 얘기하는 거예요. 성리학, 우주의 원리와 인간의 본성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그런 거 말고 먹고 사는 거, 어떻게 하면 먹고 사는 건데 를 얘기하는 거야. 그게 실학이야. 자, 농업 중심의 개혁론, 상공업 중심의 개혁론 갑니다. 먼저 농업 중심의 개혁론부터 봅시다. 자, 이건 뭐냐면요. 바로 토지 제도 나눠주는 거야. 자, 어떤 사람들이 있냐면요. 유형원이라는 사람이 있어. 자, 유형원, 그다음이 이익, 그다음이 정약용 이런 인물들이에요. 이런 인물들이 바로 대표적인 농업 중심의 개혁론자들입니다. 유형원은요. 균전론을 주장한다. 토지를 똑같이 균일하게 나눠주자는 주장을 하는 거예요. 모든 토지를 국유화하고 신분에 따라 재분배할 것을 주장. 반개수록에 저술합니다. 반개수로 저술합니다. 오, 여러분들 이거 대단하지 않습니까? 모든 토지를 국유화하재요. 만약에 지금 누가 모든 토지를 국유화합시다 라고 하면 이런 종북 빨갱이 나온 거야, 여러분들. 그죠? 지금 주장한 거야. 모든 토지를 국유화. 그런데 여러분들 요거는 헷갈리시면 안 돼요. 균전론, 모든 토지를 똑같이 나눠주자는 건데 유형원의 균전론은 여러분들 이렇게 토지가 있으면 이걸 똑같이 나눠가지고 1, 2, 3, 4 이렇게 나누자는 게 아니에요. 신분에 따라서 재분배하자는 거야. 양반, 중인, 상민, 천민 있잖아. 그러면 양반은 좀 더 많이, 중인은 좀 더 조금, 그 다음에 상민은 좀 더 조금, 그 다음에 천민은 조금 더 조금.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그 균이란 건 아니야. 근데 이 유형원이 볼 때 신분제 사회에 살고 있는 사람이니까 그게 균일하다고 본 거지. 우리가 볼 땐 똑같이 나눠주는 게 균일하다고 보는 건데 유형원은 신분제도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거는 똑같은 게 아니야. 똑같이 나눠주는 거는. 양반은 좀 더 많이 가져가는 거. 신분에 따라서 그걸 똑같이 본 거죠. 어쨌건 유형원의 균전론. 근데 이게 현실 가능성이 있겠냐고. 지금 양반들이 토지 갖고 있는데 그걸 국유화하자는 거 그러면 혁명하자는 거야. 이거는. 어느 양반이 갖고 있는 토지를 네 그러시죠. 똑같이 나누시죠. 내놓지 않아요. 그건 혁명에 의해서만 가능할 수 있겠지. 이건 불가능해. 자본주의 사회에서 이게 되겠냐고. 물론 이 사회는 자본주의 사회는 아니지만 어쨌건 유형원의 제자가 누구냐면 이익이에요. 이익이 우리 스승님 참 좋은 의견인데 현실 가능성은 좀 없다라고 해서 그의 제자 이익이 유형원의 균전론에 대한 어떤 그런 어떤 그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제안한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 바로 유형원의 균전론, 이익의 한전론이라는 거예요. 한전론은 뭐냐면 어려운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토지를 제한하자는 거예요. 제한하는 거. 생계에 필요한 최소한의 땅을 영업전으로 설정하고 영업전은 매매를 금지한다라는 거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영업전은 뭐냐면 영원히 대를 이어서 내려가는 땅이에요. 대를 이어서 내려가는 땅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이거예요. 이건요. 한전론이 뭐냐면 자 이렇게 토지가 있잖아. 이렇게 토지가 있으면 자 이 토지 중에서 여기를 지금 뭘로 하자? 요거를 바로 영업전으로 설정하자는 거예요. 내가 이제 만약에 100평이 있어. 100평이 있으면 10평은 영업전으로 설정하자는 거야. 영원히 대를 이어서 요 10평은요. 매매 불가야. 사지도 못하고 팔지도 못해.
나머지 이 토지를 가지고 서서히 매매를 통해 가지고 점진적으로 토지를 나눠주자는 거예요. 이 영업전만큼은 매매가 안 되면서 혹시라도 갑자기 저 중간에 망할 수 있잖아. 그지? 망하더라도 최소한의 생계는 유지가 되는 거야. 최소한의 생계는 요건 유지시켜주고 나머지 토지를 가지고 분배를 좀 하자. 좀 멀리 보는 토지 분배를 이 이익은 생각을 합니다. 이게 바로 한전론이에요. 이게 바로 한전론이에요. 그리고 나라를 좀먹는 6가지 좀, 뭐 예를 들면 양반 또는 뭐 미신, 뭐 승려, 뭐 이런 것들을 다 6가지 좀 해가지고 없애야 될 것들, 뭐 이런 것들을 지금 이익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익의 유명한 책이 있죠. 바로 성호사설. 이익의 성호사설. 이건 연결해 주세요, 여러분들. 이익의 성호사설. 아까 유형원의 뭐였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약용. 완전 뭐 너무 중요하죠, 여러분들. 정약용. 뭐 일단 여러분들 정조와 연결되는 인물이잖아요. 정조의 수제자라고 보시면 돼요. 예, 아주 많은 가르침을 이 정조로도 받았는데 정약용이 정조가 죽으면서 운명이 바뀌죠. 바로 18년간 유배 생활합니다. 아마 정약용이 유배 생활을 18년 동안이나 할 거라고 생각 못했을 거예요. 정말 참 기구한 어떤 삶이에요. 그죠? 근데 여러분들 놀라운 게 있어요. 정약용이 그 18년 유배 생활 동안에 무려 500여 권의 책을 씁니다. 대박이죠? 앉아서 책만 썼나 봐. 진짜 엄청난데 궁금하지 않아요? 왜 정약용이 그렇게 책을 썼을지? 놀라워요. 정말 놀라워요. 이 정약용이 책을 쓴 이유가 있어요. 왜 썼냐? 정약용 스스로 거기에 대해 답을 합니다. 내가 지금 책을 쓴 이유는 내가 이 책을 쓰지 않으면 후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바로 공소장에 있는 정약용의 행실을 갖고 나를 평가할 것 아니냐. 왜냐하면 지금 정약용은 유배 온 거예요. 죄인이에요. 그 죄인의 이유를 갖고 나를 평가할 것 아니냐. 즉 나는 역사 속에서 영원한 죄인으로만 기억 남을 것이다. 나는 그거를 극복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나의 기록을 남겨야 한다. 그 공소장의 기록을 뛰어넘을 수 있는 나의 기록을 남겨야 한다라고 해서 정말 열심히 기록을 남겼던 인물이 바로 정약용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정약용은 역사가 무엇인지를 명확히 알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와우, 역사가 그런 거구나. 여러분 살면서 역사가 무엇인지를 의미를 알면서 산다는 거 이거 쉬운 거 아니에요. 근데 정약용은 역사가 주는 그 무게가 뭔지를 알고 있었어요. 역사에서 내가 어떻게 평가돼야 되는 것인지 알고 있었어요. 만약에 정약용이 이 500여 권의 책을 남기지 않았더라면 역사 속에서 우리가 배우고 있는 정약용은요, 그래요. 조선 후기 때 천주교 잘못 믿어가지고 아주 폭삭 망했던 그런 한 집안의 한 남자, 그 정도로만 아마 알고 있을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지금 알고 있지 않잖아요. 정약용, 조선 후기가 나온 천재, 우리나라의 어떤 레오나르도 다빈치, 미켈란젤로 같은 그런 인물 이렇게 알고 있잖아요. 정약용은 극복한 거예요. 공소장에 남아있는 죄인 정약용을 자신의 기록을 통해서 극복한 거예요. 왜? 정약용은 역사가 무엇인지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역사를 배우는 이유예요. 이런 게. 진짜 이런 겁니다. 역사에서 나를 과연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를 끊임없이 고민하면서 사는 거죠. 그 정약용도 농업 중심의 경론을 펼쳤던 그런 인물이에요. 이 정약용은요, 바로 여전론을 주장합니다. 이게 마을의 토지라는 얘기예요. 마을의 공동 토지라는 겁니다. 이 마을 여자에다가 토지 전자거든요. 그 마을의 어떤 토지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토지를 그 마을의 공동으로 소유를 해가지고 공동으로 경작하자는 얘기예요. 그리고 나눌 때는 노동량에 따라서 나눠주자. 어떻게 지금 한번 정약용의 주장대로 한번 토지를 한번 나눠봐. 전국의 토지를. 이것도 종북발갱이야 지금 여러분들. 토지의 공동소유? 지금 사회에서 이건 불가능합니다. 여러분들. 불가능합니다. 이건 혁명하는 이상은 이건 불가능해요. 네?
굉장히 정약용의 어떤 주장도 굉장히 혁신적이에요. 그죠? 어쨌건 간에 네, 이 토지 분배론자들의 주장은 아까 저 유형원도 그랬고요. 정약용도 그랬고요. 이거 지금 우리 자본주의 사회에서 사적 재산, 사유 재산이 인정되는 상황 속에서 이런 주장들은 굉장히 놀라운 그런 주장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자, 어쨌건 목민심서 경세유표를 저술했습니다. 목민심서라고 하는 것은 이제 관리들, 수령이 해야 될 어떤 그런 것들과 관련된 내용들이죠. 경세유표와 같은 그런 실학의 집대성가로 이 정약용은 아주 유명한 그런 인물이 되겠습니다. 네. 유형원, 이익, 정약용 모두 토지를 나누어 주자. 핵심은 바로 이거예요. 자영농의 육성이에요. 스스로 자자, 스스로 농사를 짓는, 경영하는 그런 자영농들을 육성하자. 이게 목표야. 토지를 나눠줘서 그 토지를 스스로 운영하는 그런 자영농들을 육성하자. 이게 핵심이야. 자, 반면에 이번엔 상공업 중심의 개혁론자들 한번 볼게요. 자, 어떤 사람이 있을까요? 자, 여기는요. 유수원. 그다음에 홍대용. 그리고 박지원. 그리고 박재가. 자, 이런 인물들이 있겠습니다. 자, 이 사람들은 뭐냐면요. 청의 선진 문물을 수용하자라고 주장을 해요. 이건 여러분들 그래서 북학파라고 부릅니다. 가만히 있어봐. 병자호란 때 그 인조가 309고들이 아주 치욕을 겪잖아요. 그러면서 그의 아들 효종이 이 아버지의 치욕을 갚으리라고 하면서 북벌을 주장합니다. 북은 바로 청나라잖아요. 청나라를 치자라는 북벌을 주장한단 말이야. 그런데 시간이 좀 흘러가지고 한 100년쯤 지나니까 이제 청을 치자라는 북벌이 아니라 청을 배우자라는 북학이 되네. 우와. 시에 따라 이렇게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죠? 북학파라고 불리는 것이죠. 이 사람들은요, 상공업의 진흥과 그다음에 기술의 혁신을 주장합니다.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유수원. 산농공상의 직업적 평등과 전문화를 주장합니다. 아니, 선비나 선비사자, 상업하는 사람들이나 딱 직업적 평등하자. 제가 얘기했잖아요, 여러분들. 선비들은 이 상인들 옛날에 업수이 여겼다고. 왜? 이게 해가지고 돈 버는 사람들이니까 솔직하지 않다, 정직하지 않다. 이건 선비가 짓이 아니다. 라고 조선 전기에 이야기했다라고 했잖아요. 그런 거 다 웃긴 거란 얘기예요. 산업공상의 어떤 직업적 평등과 전문화를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바로 그 조선 후기 신분제의 동요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유수원의 우서라는 것도 있습니다. 유수원의 우서. 유수우서. 비슷하죠, 여러분들? 네, 그렇게 한번 접근해 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홍대용이 있어요. 이 홍대용은요, 지전설을 주장한 사람이에요. 지전설. 지구가 돈다는 거예요. 지구가 돈다. 고정되어 있는 게 아니라 지구가 돈다는 거예요. 옛날 사람들은 태양이 중심에 딱 있고 태양이 돌지 않고 태양이 중심에 있고 그 주위를 지구가 돈다고 봤거든요. 그게 아니라 아니지. 그러니까 지구가 중심에 있고 태양이 이렇게 돈다고 봤거든. 그게 아니라 지구가 태양 주위를 돈다. 지전설 주장한 거죠. 이건 뭐냐면 여러분들 그리고 지구가 둥글고 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세계의 중심은 중국이야? 아닐 수 있어요. 그냥 내가 어디다 찍느냐에 따라 가지고 중심은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는 거야. 우리도 세계의 중심이 될 수 있는 거야. 이 지전설은 중국 중심의 세계관. 이 중국 중심의 세계관이 이게 뭐야? 이게 성리학 아니야, 성리학. 이거를 또 깨는 거예요. 옛날엔 중국이 세상의 중심인 줄 알았어. 그게 정통이야. 그러니까 우린 사대해야 돼. 이런 논리였단 말이야. 근데 지금은 아니야. 세상의 중심은 중국일 수도 있고 우리일 수도 있고 그건 달라지는 거야. 바로 이렇게 홍대용의 지전설. 그리고 기술혁신, 문벌지도 철폐를 주장합니다. 이마견윤, 의산문답 이런 것들을 저술했던 그런 인물. 아주 그 당시 아주 혁신적인 그런 생각을 했던 그런 인물이 바로 이 홍대용이더라. 박지원 볼게요. 자, 사실은 이제 박지원과 박재가가 중요해. 박지원과 박재가 이 두 사람이 제일 시험에 잘 나옵니다. 박지원은요,
열하일기 이게 이제 중국 갔다 온 거야. 중국 열하 지방까지 갔다 와가지고 한번 북경 통해가지고 이렇게 한번 돌고 와서 와우 청나라 엄청나게 발달하는 거야. 그 발달하는 이유를 보니까 야 이거 봐라 이거 수레, 선박 이걸 굉장히 잘 활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마어마한 물자들이 왔다 갔다 하는 거야. 근데 여러분 수레를 이용하려면 여러분 뭐가 나와야 돼요? 길이 닦여져야 돼요. 길이 닦여져야 돼요. 그런데 조선은 길이 안 닦여진 거야. 말 타고 다니는 거야, 말 타고. 그 산길을. 그러니까 우리도 이제 길을 내 가지고 수레를 활용하자라고 주장을 한 거죠. 여러분들 이거 진짜 박지원 정말 몇백 년 뒤를 내다본 글 아닙니까? 지금 보세요. 우리나라 수출업 보세요. 자동차, 조선, 그러잖아요. 예. 우리의 어떤 그 지금 현재 먹거리 박지원이 벌써 이때부터 주장을 한 거예요. 대단하죠? 예. 화폐 유통 필요성 주장했고요. 열하일기 박지원이 그 열하 그 청나라에 갔다 와 쓴 겁니다. 자, 이 박제가는요 박지원의 영향을 받았어요. 그래서 당연히 수레와 선박 이용 주장하고요. 그 다음이 자 이게 기가 막혀 이게 야 이거 지금 이게 완전 자본주의적 마인드야. 소비 촉진을 주장을 해요. 건강한 소비를 하자고 주장을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자 주전자가 있어. 근데 이 주전자가 찌그러져 가지고 구멍이 날 때까지 써. 그러면 그 주전자 만드는 사람은 굶어 죽으란 말이냐. 적당히 찌그러졌으면 체인지. 그래야 그 주전자 만드는 사람들도 먹고 살 거 아니냐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 대박 아닙니까 여러분들? 이거 완전히 자본주의적 마인드잖아. 요즘 그러잖아. 야 그 운동화 그 정도면 이제 바꿔라. 야 옷 그 정도면 야 다른 거 사 입어라. 여러분들 스스로 생각하잖아. 아 이거 너무 오래된 것 같아. 좀 이제 새로운 거 살까? 이런 생각하잖아. 그런 소비가 돼야 이 자본주의가 돌아가요. 선생님 같은 사람만 있으면 이 자본주의는 망해요. 저는 별로 뭔가를 산다는 거에 대한 어떤 그 매력을 못 느끼거든요. 홈쇼핑 보세요, 여러분들. 홈쇼핑을 보고 있으면 여러분들 그 숨어있는 몰랐던 그 욕망을 계속 알려줘요. 그렇구나. 저게 나에게 필요한 건가 봐. 저게 있어야 되나 봐. 난 몰랐어요. 예전엔 몰랐어. 예전엔 미처 몰랐어요. 그 욕망을 끊임없이 여러분들 끊임없이 여러분한테 알려줍니다. 사라고 얘기를 해요. 나는 저게 필요한 것처럼 생각하고 사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돌고 돌아야 자본주의 사회가 운영이 된다. 라고 많은 사람들이 또 얘기를 하잖아요. 그죠?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요. 그 욕망을 스스로 제어합니다. 나도 보면 사고 싶지. 저게 내가 필요한 건가? 욕망 푹 눌러. 거의 안 사요. 네, 거의 안 삽니다. 이렇게 되면 저 같은 사람만 있으면 아마 자본주의 사회가 아마 발달하지 않을 거예요. 저희 집사람요. 끊임없이 삽니다. 오늘은 또 뭐야 이게? 보면은 무슨 뭐 이렇게 막 흔드는 거 막 이렇게 이게 도대체 왜 필요한 거야? 그 며칠하고는 또 그냥 먼지 쌓여요. 예, 끊임없는 욕망을 계속해서 제어를 못해 제어를. 이거 편집시켜 주세요. 이거 얘기하면 이제 우리 날이. 자 어쨌건 이런 것들을 벌써 이때 얘기해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와, 벌써 이렇게 박제가가 소비를 얘기하는 거예요. 소비를. 박제가 소비 이거 정말 시험에 잘 나오거든요, 여러분들. 꼭 기억해 주세요. 이 사람이 쓴 글 북학의 청나라의 학문. 이게 이제 이래서 북학파라고 하는 거예요. 박제가 이 북학이라는 책 때문에 북학파 이들을 바로 북학파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상공업의 진흥. 확실히 그 농업 중심의 개혁론자들 뭐 유형원이라든지 이익이라는 정량은 다르죠. 그 사람은 토지를 나눠주는 사람들이고 이 사람들은 어떻게든 상공업 발달시키는 기간 사업들 이런 것 좀 발전시키자 이게 주장하는 거예요. 수레 선박 이런 거 해가지고 그리고 어떤 직업 평등화 이런 거 이뤄가지고 상공업 이런 거 많이 발달시키자 이게 주장하는 사람들이에요. 오케이? 자, 이 실학의 의의를 한번 보도록 하죠. 실학의 의의. 자, 성리학의 이 권위적이고 폐쇄적인 학문, 우주의 본질과 인간의 심성에 대해서 연구하는 이런 거 말고 다양하고 실용적인 내가 먹고 사는 데 필요한 것들 이런 것들을 연구하게 만들었다. 현실에 적용하기 위한 실증적 연구. 이게 먹고 사는데 이게 도움이 돼 안 돼? 이걸 끊임없이 얘기하는 거죠. 현실 세계를 개혁하기 위한 여러 방안을 제시했더라. 하지만 한계가 있어요. 이 대부분의 실학자들이 정권에서 밀려나 있어가지고 실제 정책이 반영되지 못해요. 정약용 보세요. 지금 저기 유배가가 18년 동안 있으면 쓴 책 아니야. 이게 반영되겠냐고요. 안 된다고요. 박지원이요. 박지원 되게 똑똑했는데요. 관직에 잘 안 나가요. 정조한테 혼나요. 예.
문체반전이라 가지고 박지원 글 많잖아요. 양반전, 허생전, 호진 많잖아요. 정조한테 혼나요. 야, 네 글 왜 이러냐? 너 반성문 좀 써라. 반성문 쓰라 그래요. 이게 바로 문체반전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 멀리 떨어져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이런 사람들의 주장이 적극적으로 반영되지는 않았다라는 그런 한계도 있습니다. 자, 어쨌든 여러분들 성리학 시대는 끝난 거야. 그 성리학 시대 끝났고 이제 새로운 대안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는 이야기죠. 오늘 배운 내용입니다. 자, 어떤 벼치고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실화까지 한번 살펴봤습니다. 자, 다음 시간 여러분들 이제 조선 후기 문화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이 역동적인 조선 후기 문화는 어떤 모습일지 다음 시간에 확인하시죠.